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어떤 하늘 아래에서는 별조차도 빛을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살아남은 소녀, 오빠의 희생으로 다시 태어난 소녀,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자신의 도화지로 만든 한 여인의 이야기. 모든 장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북쪽 하늘 아래로 데려가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어느 지방 도시. 역사는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행군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역사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직 굶주림만이 있었습니다. 12살 소녀 하나의 아버지는 화가였습니다. 당의 선전화를 그리는 것이 공식 직업이었지만 그의 진짜 예술은 밤에만 살아 숨쉬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아이들의 웃음을, 시장 안악내의 손을, 논두렁에서 허리를 펴는 농부의 눈빛을 그렸습니다. 하나야, 그림이란 말이다. 아버지는 딸의 작은 손을 감싸 쥐며 말하곤 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붓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란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제목도 없는 그 그림 속에는 배고픈 아이가 있었고, 부서진 집이 있었고, 별을 올려다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그림은 체제를 비방하는 반혁명적 산물이었고, 화가는 정치범이 되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이 없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명희는 산에 올라 나무를 뜯었고 옆집 아줌마에게 빌린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였습니다. 하나와 오빠 영수는 그 죽 한 그릇을 둘로 나눠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흙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필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꽃을 그리고 새를 그리고 아버지가 입던 낡은 점퍼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배고픔이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영수는 그런 동생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그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흙 위에 그림이 비에 지워지면 하나는 또 새로 그렸습니다. 지워지고 또 그리고, 지워지고 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그냥 그려야 할 것 같았어요. 안 그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이웃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굶어서 혹은 무언가를 찾아서. 명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경 근처에 구호물자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녀와야 하는 길이었지만 이대로 있는 것도 죽음이었습니다. 영수야, 어머니가 16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 지켜야 한다. 어미가 꼭 돌아온다. 꼭. 하나는 어머니의 보따리 끄트머리를 잡고 섰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나서던 그 새벽, 하나는 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스케치 노트의 마지막 한 장. 하나는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나. 그 위로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인지 노을인지 알 수 없는 그 빛은 희망처럼도 보였고 작별 인사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림 아래에 하나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오빠, 나 먼저 가. 여기 있으면 다 같이 죽을 것 같아. 이 그림은 오빠 줄게. 우리 가족 잊지 마. 영수는 그 종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유서 대신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울었는지 웃었는지 하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합니다. 그릴 때 손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신기하게도. 명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구호물자는 소문이었거나 이미 다른 손들이 먼저 가져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국경 너머를 본 것들, 강 너머 중국 땅의 불빛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들.
목숨을 걸고 넘어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명희는 딸이 남겨놓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보았습니다. 별들, 네 사람, 그리고 지평선 너머의 빛. 딸이 그린 가족의 얼굴. 그 얼굴들이 너무도 또렷해서 명희는 손등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카메라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의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던 물건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사진관을 운영하던 시절에 쓰던 카메라, 가문의 가보였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브로커를 샀습니다. 목숨을 강물에 던지는 일의 값어치가 그것이었습니다. 딸의 그림 한 장이 어머니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가보 한 점이 탈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였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겨울이었고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나는 나중에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세게 자신을 잡고 있었는지를. 숨을 참고 물속에 잠겼을 때 별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물 위로 별빛이 부서지는 것을. 중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히면 즉시 북으로 돌려보내지는 불법 체류자, 그것이 탈북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다준 곳은 어느 소도시의 자수공장이었습니다. 싸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북한 말투가 새어나오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농아가 되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바뀌었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늘 끝에 피어나는 꽃 문양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붓을 들고 밤새 그림을 그리던 아버지를. 그림이란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하나는 자수를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도 거짓말을 못할 것이다. 이 꽃들은 지금 내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다. 공장 주인은 하나가 귀먹고 말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도 완벽하게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줄 때도 야단을 칠 때도 심지어 누군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을 때도 하나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어머니 명희는 조금 더 먼 곳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서 잠깐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시간 동안 하나는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그리는 그림들이 그토록 세밀하고 깊은 것은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밀고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조선족이었는지 돈에 눈이 먼 공장 직원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는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손전등 빛이 자신의 얼굴을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안 됐습니다. 농아였으니까요. 하나는 비명 대신 필사적으로 눈빛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와 골목을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때 오빠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영수는 브로커의 연락망을 통해 하나와 어머니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골목 어귀에서 공안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달려오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영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와 반대 방향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자신이 그 아이들이라고. 공안들은 영수를 쫓았습니다. 영수는 곧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보내졌습니다. 수용소로. 하나는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모녀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달려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브로커의 말을 들으며 하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끌려가는 방향을 향해. 16살 오빠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하나는 오빠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수용소의 차가운 어둠 속에 오빠가 있는 한 자신은 살아야 한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오빠가 자신을 살렸으니 자신은 살아서 오빠를 기다려야 한다고. 중국에서 태국, 태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동남아시아의 정글은 지도에도 없는 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먹을 것은 넝쿨 열매와 빗물이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졌고 옷이 찢겼고 모기에 물린 자국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한 번은 강을 건너다 어머니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순간 하나가 손을 잡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허리가 꺾이는 것 같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건져 올리고 나서 하나는 처음으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가에 주저앉아 아버지가 사라진 날도 오빠가 끌려간 날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사관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하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어떤 나라의 땅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정글을 지나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서야 닿은 곳. 거기서 하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떨려도 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낯선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붓은 달랐습니다. 붓은 어디서나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그 언어에 집중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별을 몰랐던 아이들에게. 그림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흙을 먹던 아이, 엄마를 기다리다 잠든 아이, 이름도 모르는 꽃을 그리며 웃던 아이, 모두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갤러리 구석에 서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림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한 어린이가 하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작가님 그림 중에 흙 위에 그림 그리는 아이가 제일 좋았어요. 그 아이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린 건가요? 하나는 그 편지를 읽다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좋아서 그렸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렸습니다. 오빠를 잊지 않으려고 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초청장이 왔습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세계 평화를 위한 예술 특별 강연. 하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어둠, 그리고 별들. 이 별들은 북한 하늘 위에도 있겠지. 오빠가 지금 보고 있을 별들과 같은 별들. 대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 예술가, 언론인들. 다양한 언어가 섞이는 공간. 하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눈이 적응되면서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하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흙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었지만 그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북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지금 어떤 하늘 아래에 있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고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별은 어떤 하늘 아래에도 있다는 것을. 오빠 위에도, 제 위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위에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존재를 증거해주는 자리. 북쪽 하늘 아래 아직도 이름 없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자리.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함께 추청된 세계적 음악가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곡이었습니다. 오래된 조선의 민요였습니다. 하나는 그 선율을 듣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며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아이들을 재우며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대강당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노래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리움, 사랑,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아름답고 잔인한 다짐.
그날 밤 하나는 파리의 호텔 창가에 홀로 앉아 파리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꺼지고 도시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북쪽 어딘가에서 영수도 이 별을 보고 있기를,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같은 별을 올려다보며 살아있기를. 이 이야기가 끝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그립니다. 오빠를, 아버지를, 흙 위에 그렸던 그 모든 그림들을.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그립니다. 붓으로, 손가락으로, 눈물로. 세상이 잊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 4천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에게는 이 이야기와 같은 혹은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에는 우리와 같은 별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작은 연대의 방식입니다. 북쪽 하늘의 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